오늘 새벽 5시 서도철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 시절의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었죠. 작은 시골 마을의 이른 공기는 도시와 달리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서도철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 몸을 풀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할 때쯤 집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내 김영숙이 일어난 모양이었죠. 식사하세요, 어머님. 김영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죠. 서도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직 빈 의자에 향했습니다. 그 의자는 민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민호는 서도철 부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11살이 되던 해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으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호, 아직 안 일어났어? 서도철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김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도철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원래 활발하고 쾌활한 아이였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말수가 줄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밥 먹고 내가 민호 학교에 데려다 줄게. 서도철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도철은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있었죠. 서도철은 가만히 손주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학교 갈 시간이다. 민호는 천천히 이불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어 보였죠.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에 안 가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도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의 눈빛에서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학교를 빠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리고 등교 준비를 마친 민호는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도철은 손주와 함께 조용히 걸었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민호의 어깨가 점점 더 축 처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손주의 표정과 행동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전직 형사의 예리한 눈은 손주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숙은 민호의 옷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흰 체육복 상의에 작은 피자국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죠. 김영숙은 서둘러 서도철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서도철은 체육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피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그냥 더럽혀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서도철은 민호의 일기장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죠.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길한 직감이 든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책상 서랍에서 찾아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기호가 나를 찾아왔다. 서도철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도철은 민호의 방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등교한 후 조용히 방에 들어선 그는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수십 년간 범인의 숨겨진 속을 읽어온 그의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던 중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민호의 공책에서 찢어낸 듯한 페이지였어요. 이기호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어제는 10,000원, 오늘은 20,000원. 서도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장 깊숙한 곳도 살펴보았죠.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티셔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소매 부분에 갈색으로 변한 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교복 셔츠였습니다. 얼룩의 크기로 보아 단순히 부딪힌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민호의 모습이 보였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도철과 김영숙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학교는? 김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던 민호는 이내 대답 대신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오열하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서도철의 가슴이 조여들었죠. 한참을 울고 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싫어요. 서도철은 민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모든 단서가 떨어졌습니다. 일기장에 이름 찍혀진 메모, 피 묻은 셔츠, 그리고 민호의 변화학교 폭력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서도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기호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3학년 반장이었죠. 처음엔 돈을 요구하다가 점점 심해져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급식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식판을 엎질러 놓고 민호에게 치우라고 했다는 거였죠. 선생님한테 말했니? 김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기호 아버지가 경찰청에서 일한대요. 담임 선생님도 그냥 남자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만 하셨어요. 그는 서도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도철은 즉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서도철은 교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민호의 담임교사 박정현을 찾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끼리 약간의 장난이 있었을 뿐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민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예요. 서도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장실로 향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교장 역시 담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도철은 과거 동료였던 장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직에 있는 장영사는 서도철이 은퇴한 뒤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후배였죠.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 반장, 지금 쉽간 좀 있나? 내가 도움이 필요해. 서도철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낀 장영사는 즉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술집에서 마주 앉았죠. 서도처럼 민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기호라는 아이 말인데 혹시 그 부모에 대해 아는 것 있나? 장영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승만 총경의 아들이군요. 지역 경찰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형님,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서도철의 입가에 스누스미 번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결의가 그의 늙은 심장을 뜨겁게 달고 왔죠. 손주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했습니다. 난 쉽지 않다고. 난 한 번도 쉬운 일만 골라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틀날 아침, 서도철은 일찍 일어나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 수사 시절 기록해두었던 연락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특수부대 시절 전우였던 강태식, 정보과에서 일했던 윤미라, 그리고 장영사까지, 그리고 아직 글을 있었습니다. 서도처럼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민호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도처럼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첫 통화는 강태식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지금 개인 경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도철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지? 서도철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은 오랜 전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 상황을, 특히 이기호라는 아이와 그 무리들의 행동을 관찰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강태식은 군인 시절 습관대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윤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정보과에서 일했던 베테랑으로 지금은 민간정보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서 형사님, 살아계셨군요. 서 형사님, 살아계셨군요. 윤미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죽기엔 할 일이 많아서 말이지. 미라야, 도움이 좀 필요하다. 윤미라는 서도철의 부탁을 듣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분석과 온라인 활동 추적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그리고 서도철은 마지막으로 장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탁이었죠. 그저께 말한 이기호 부모 말이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특히 아버지 이승만 총경, 그의 약점이나 비리 같은 것 말이야. 그리고 장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님, 그건 좀 걱정 마. 난 단지 정보만 필요할 뿐이야.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을 테니. 그리고 통화를 마친 서도철은 민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지 않은 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서도철은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줘야 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기호가 어떻게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다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가담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서도철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와 십간 증인이 될 만한 아이들의 이름까지. 지금부터 학교에선 혼자 다니지 마. 화장실도 쉬는 십간 초반에 가고 점심시간엔 선생님 시야에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도철은 손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약속하마. 다음 날부터 서도철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식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죠. 이 기호를 비롯한 5명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교 뒤편 창고 근처에 모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미라도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진들이 비공개로 게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민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도철은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0대 노인의 모습으로 학교 앞에 서 있으니 그저 손주를 기다리는 할아버지로만 보였죠. 그러나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마침내 이기호와 그 무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십간, 그들은 다른 저학년 학생에게 접근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도철은 장 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 형사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총경이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 교장하고 대학 동기 사이고요. 그리고 지역 명문고 진학 비리에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도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문제가 덮이는 이유가 있었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교내 폭력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학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무마되었죠. 피해 학생 가족은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서도철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곳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장 반장,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더하마. 학교 내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장 형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건 영장 없이는 어렵습니다. 서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도철은 민호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했죠. 아침 5시, 서도철은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죠. 그는 학교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은밀한 움직임으로 담을 따라 이동하며 학교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문과 중앙 통로, 그리고 교무실 앞에만 설치되어 있었죠. 뒤편 창고 근처에는 감시 장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기호와 그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서도철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와 강태식이 건네준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윤미라가 준비해준 실시간 영상 전송 장치까지. 서도철은 이 모든 장비를 이용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등교한 후 서도철은 강태식과 함께 학교 뒤편 창고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침입하여 단 10분 만에 작업을 마쳤죠. 이제 이 기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도철의 집 전화기가 울렸죠. 학교 보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호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서도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속도로 말이죠. 보건실에 도착하자 민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도철이 보건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가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약을 먹은 것 같아요. 이건 구급차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도철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야, 무슨 일이니? 그리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이 나왔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서도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살 시도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민호는 위세척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서도철과 김영숙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밤새 병실에서 민호를 지키던 서도철은 손주의 가방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두들겨 맞는 영상을 다 찍어두었어. 내일부터 매일 10,000원씩 가져오지 않으면 이 영상을 인터넷에 뿌릴 거야. 내 쪽팔린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되겠지. 서도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줘.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테니. 한 10간 후 장영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도철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정보를 내밀었습니다. 찢어진 메모, 일기장 내용, 피 묻은 셔츠, 그리고 이기호의 협박 쪽지까지. 장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형님, 고소장은 접수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도철은 냉철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총경이 지역 경찰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게다가 최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서도철은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담당 경감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죠. 서도철 씨, 아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허위 고소에 대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도철은 기가 막혔지만 분노를 삼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제가 직접 더 찾아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서도철의 주머니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강태식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학교 뒤 창고에서 이기호와 그 무리들이 모입니다. 설치해둔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서도철은 즉시 윤미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학교 뒤 창고 쪽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 노트북 화면에 창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호와 4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저학년 학생들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학생의 가방을 빼앗아 돈을 꺼내는 장면, 다른 학생을 벽에 밀어붙이는 장면까지 모든 폭력적인 상황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서도철은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 서도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잠든 민호의 손을 잡고 서도철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달빛이 그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죠. 민호를 위해 그는 혼자서 이 싸움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도철은 민호의 방에 앉아 손주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은 후 민호는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죠. 서도철은 손주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서도철이 김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조심하세요. 서도철은 지난 며칠간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도 챙겼죠.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학교 뒤 창고 주변을 봐도 내가 신호하면 즉시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고 경찰을 부르게. 하지만 그전엔 아무것도 하지 마. 장 형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끝내야지. 내 방식대로. 서도철은 학교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의 관찰로 이기호와 그 무리들의 패턴은 이미 파악해두었죠. 매일 오후 3시 반, 그들은 학교 뒤편 창고에 모여 다음 표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시 45분, 서도철은 창고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구석에 숨기 좋은 위치가 있었죠. 서도철은 그곳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이기호와 4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이기호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서도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기호는 서도철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지만 서도철은 단 한 번도 손을 올리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호는 자기가 뺨을 때린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지만 서도철의 냉정한 표정을 보고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도철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기호, 너는 아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호해 보였습니다. 이기호는 잠시 서도철을 노려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도철의 눈빛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만큼 용기가 있는 아이가 아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 아이들을 풀어줘. 내가 여기서 뭐 하겠다고? 나는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왔을 뿐이야. 서도철의 말에 이기호는 조금씩 움찔하며 그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카메라는 이미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고 이제 그만큼 모든 일이 끝나갈 시간이었음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해온 일들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너희가 피해를 주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어. 이기호는 다시 한번 서도철을 향해 비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다. 이기호는 서도철의 침착함에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선 내가 법이야. 이기호가 주먹을 날리며 서도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빠른 주먹이었지만 서도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와 형사로 단련된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서도처럼 몸을 살짝 틀어 이기호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오른손은
재빠르게 이기호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이기호의 손목 안쪽 요골신경 위치를 누르자 이기호의 손에서 갑작스러운 찌릿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기호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펴지며 주먹이 풀렸습니다. 이어서 그의 왼손 엄지와 검지는 이기호의 목력, 빗장뼈 위쪽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쇄골상 신경총의 압력이 가해지자 이기호의 어깨와 팔에 순간적인 마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기호의 다리가 힘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서도처럼 이기호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용해 그를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기호는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되었습니다. 서도처럼 이기호의 팔을 여전히 잡고서 다른 손으로는 그의 목 뒤 경추와 승모근 사이에 앞점을 가볍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발버둥 치면 더 아파. 그리고 서도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기호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언가 마취를 한 건 마냥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소위 일진이던 녀석에게 이런 완벽한 제압은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이기호는 충격 속에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진정해. 조금 지나면 감각이 돌아올 거야. 서도철은 단호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제압 기술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도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 주세요. 그는 이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도철은 천천히 이기호를 놓아주었습니다. 이기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그의 어깨와 팔은 여전히 저린 듯했습니다. 자, 그는 본능적으로 서도철에게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자, 이제 좀 말이 통하겠군. 서도철이 말했습니다. 서도철이 이기호를 제압한 후 이기호의 눈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힘과 아버지의 권력으로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던 녀석이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말 좀 들어볼래? 서도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오랜 경험과 결단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기호는 어깨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침묵 속에서 서도철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센 척하던 녀석들의 기세는 한순간에 꺾여버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서도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이건 너희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장면이야. 화면에는 이기호와 그 무리들이 학교 뒤편 창고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호가 무릉덩이에 밀려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야. 서도철은 몇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무마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이기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밀 계정에 올린 게시물까지 어떻게 찾아냈는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서도철은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언론사와 교육청에 보냈어. 아마 지금쯤 경찰이 학교로 오고 있을 거야. 이기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그의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어. 서도철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까. 그때 창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기호와 그의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 들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서도철은 마지막으로 이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네, 지금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그러면 최대한 도와줄게. 서도철은 문을 열었습니다. 장영사를 비롯한 여러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들 뒤로 몇몇 기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기호는 순간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기호와 그 일당이군요. 장영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도철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이기호에게로 향했습니다. 폭행, 공갈, 협박, 갈취, 성추행 등 다수의 혐의로 학교 폭력 조사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장영사는 이기호에게 다가가 엄격한 목소리로 혐의를 알렸습니다.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 조사 전에 부모님께도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거야. 이기호와 그 일당 녀석들은 내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서도철은 구석에서 떨고 있던 괴롭힘을 당하던 저학년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래서 너는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이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약속하마. 서도철의 목소리에는 든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도철의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김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일상의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도철은 신문을 읽다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학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장과 몇몇 교사들은 직위의 재후조사를 받았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죠. 이승만 총경은 내부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도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생의 활동에 지원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서도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등교조차 거부하던 민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려 하다니.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한단다. 서도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방과 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숙이 문을 열자 장영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이기호와 그 일당에 대한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서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됐나? 대부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 기호는요? 장영사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확정됐어. 앞으로 오랫동안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서도철은 장영사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번 일로 우리 지역 경찰의 부패 구조가 많이 정화됐어요. 새로운 총경도 오셨고요. 서도철은 장영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맙다. 아닙니다. 네,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알면서도 눈 감아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장영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형님, 다시 경찰로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자문의원이라도? 서도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전쟁은 끝났어. 이제는 그저 민호의 할아버지로 살고 싶네. 장영사가 떠난 후 서도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들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너희 아들은 이제 안전하다. 내가 죽어서도 지켜주마. 저녁 식사 시간. 서도철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김영숙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더 주세요. 민호가 밥 공기를 내밀었습니다.
김영숙은 기쁜 표정으로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우리 민호, 요즘 입맛이 좋아졌네. 서도철은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안전. 그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서도철은 민호의 방을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서도철은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 서도철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도철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도철은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범인을 잡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보람찬 일은 없었습니다. 손주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형사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할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